반갑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병리학 4주차 2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두 개를 살펴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죽이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다. 암세포를 찾아낸 NK세포는 단백질 물질을 뿌려 암세포에 구멍을 낸다. 그리고 암세포를 팽창시켜 파괴한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대식세포, B림프구, T림프구, NK세포 등과 같은 면역세포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가 침입했을 경우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이 녀석들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백질로 된 신호물질을 생성하여 다른 면역세포들을 모으는 면역 촉진을 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면역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이토카인을 통한 면역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사이토카인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이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면역 기능 조절을 위해 분비하는 인터루킨,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반 세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 알파 베타, NK세포나 T림프구가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 면역세포를 감염 부위로 유인하는 케모카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 부위가 생기면 면역세포들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증원군을 부르고 병원체와의 전투를 치르며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병원체들은 열에 무지 약한 편인데 때문에 백혈구가 분비하는 인터루킨 1이나 인터루킨 6라는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몸에 열이 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몸에 열이 나는 이유가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로 인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다른 면역세포를 부르고 그 면역세포들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또 다른 면역세포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된 경우 우리 몸의 면역 네트워크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급기야 면역세포가 병원체뿐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하는 상태가 됩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발열, 근육통, 피로감 등을 느끼지만 증상이 심각한 경우 면역세포는 폐 조직을 손상시켜 체내 산소 공급이 마비되고 극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체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 살해세포와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요약해서 밑줄을 그어보면요.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러셀, 그죠? NK세포라고 합니다. 뼈 속질이나 지라, 림프절과 혈액에서 발견되고요. 일종의 세포 상해성 림프구라는 거예요. 림프구가 B 림프구, T 림프구 있고요. NK셀도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에서 유래되고요. 말초 혈액, 림프구의 10에서 15% 차지한다겠죠. 이 T림프가 가장 많고요. 한 70%. 그 다음에 B림프가 한 20%. 그 다음 한 10% 정도가 이 NK셀입니다. T세포가 항원 특이성이 있는 반면에 자연 살해세포는 항원 특이성이 없고 특히 종양세포, 튜머셀을 특정하게 공격합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 중에서도 이 동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종양세포를 초기에 잡는 그 세포가 자연 살해세포예요. 아주 종양에 있어서 중요한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체 의존성이 아닌 세포 독성, 사이토톡식 액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암세포나 미생물 자체에 작용하여 사멸시키는 작용을 세포독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이토카인은 단단백 주 성분이고요. 인터루킨, 인터페론, 종양괴사 인자 등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통틀어 이제 사이토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분자량이나 구조가 명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워낙에 많아가지고 아직 연구 중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건 있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이러한 주성분들, 단단백 주성분의 항체들이
너무 많이 증폭되면은 결국 폐를 공격하게 되고 폐에서 폐가 스탑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아니라면 다른 장기들도 다 괴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있구나 하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토카인은 림프구, 컴포지트세포 등 생산 및 방출되는 물질인데요. 이들이 생성한 물질은 림프구와 컴포지트세포뿐만 아니라 여러 세포들을 활성화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림프구, 컴포지트세포, 림프구도 많았잖아요. 종류가 T 림프구, B 림프구, 자연살해세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컴포지트세포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증폭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채개,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도움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보조를 해주는 도움체. 생물학적 기능과 면역학적 세포용에 작용하는 불안정한 효소 단백질. 이런 면역 항체들이 단백질들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으로 활성화되어서 면역에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항체 IgG, IgM의 FC 작용으로 결합해서 여러 가지 항체의 작용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항체와 같이 보채개도 작용하면서 항체의 친구이다. 도와준다. 여기 보채개에도 C1에서 C9 9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 C3가 혈청 속에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민 반응. 그래서 이제 항체가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면역 기능을 하는 항체가 너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질병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게 과민 반응인데요. 알레르기란 같은 말이에요. 과민 반응, 알레르기 외부에 서 들어온 항원이 체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제거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이다, 과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제1형 과민 반응, 아나필락시스 반응, 아나필락틱 리액션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2형, 다음 페이지에 나온 2형보다는 1형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1형 과민 반응 정도만 정리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즉시형 과민 반응이고 외계 물질에 대한 면역 반응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심해져 있는 병적인 상태의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을 우리는 1형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지 천식, 계절성 비염, 알레르기성 코, 곁굴염, 결막염, 소화기계에서의 식품과 약물 알레르기 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형 알레르기 반응, 1형 과민 반응, 1형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적시형 과민 반응의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우리 아토피 피부염 많이 들어보셨죠? 아토피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한두 살 정도 됐는데 초등학교 갔는데도 이런 아토피인 피부 성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과민 반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페니실린, 벌의 독, 그죠? 땅콩도 이게 상당히 이제 과민 반응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특히나 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땅콩을 먹으면 기도가 협착이 돼요.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성을 좀 가져야 되고 밀가루 음식, 아스피린 등의 소량의 공격적인 항원에 의해서 과민성 쇼크, 기도 폐쇄, 호흡 곤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내가 먹었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릴 때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음식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국소 아나필락시스와 전신성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소 아나필락시스는 로컬 아나필락시스라 하고요. 아토피 알레르기, 아토픽 알러지, 그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피부가 상당히 간지럽습니다. 아무리 끌고도 간지러움이 가시지 않고 이게 이제 뭐 웃으면서 이야기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성인 돼서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불편합니다. 그 원인들은
꽃가루, 진드기, 동물의 털 등에서 주입되는 경로에 따라서 피부 알레르기, 코염, 각막염, 눈이 간지러우면 눈이 붓고 막 간지럽고,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장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을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일형 과민 반응은 전신성 아나필락시스가 되겠습니다. 시스테믹 아나필락시스가 되겠고요. 요거는 뭐냐, 전신에 이제 몸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페니실린 쇼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페니실린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최초로 인간이 만든 항생제이죠. 지금도 쓰입니다만은 이렇게 다양한 항원에 대해서 항생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페니실린. 근데 그것 때문에 쇼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는 한자로 보면은 마글항, 날생, 약제가 되겠죠. 그래서 날생, 뭔가 침입한 항원, 이것을 날생으로 본다면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항생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글항, 날생, 약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침범한 항원을 막는 게 항생제이다. 그래서 이 항원이 여러 가지 물질이 되겠죠. 이런 물질들이 침입했을 때에 페니실린 항생제를 투여받아 가지고 나술라 하는데, 오히려 이 페니실린 쇼크는 그 반대로 페니실린 자체에 의해서 문제가 일으킨 면역 증폭, 그죠?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증상은 주로 피부 가려움증, 두드러기, 피부 발적, 후두 부종, 구토, 설사, 배앓이, 쇼크.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 보면 부종, 재채기, 눈물, 분비, 콧물, 발진, 기침, 가려움, 이건 가벼운 증상인데요. 쇼크가 심해진다 이러면은 후두 부종이나 기도 폐쇄에 의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페니실린 쇼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자가 면역 질환. 종류가 여러 개 있겠죠. 그러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한번 병리학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용성이 파괴되면, 자기 관용성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고 냅두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파괴되면은,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 면역 물질들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면역 계통이 자기 항원에 대해서 관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면역 조직체 자체가 자기와 남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용성, 내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몸인데도 항원 물질이다 생각해서 항체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구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환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면역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전신 자가 면역 질환과 국소 자가 면역 질환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 대표적인 게 다발성 경화증, 하시모토 갑상선 샘염, 만성 갑상선염이죠. 천식, 그죠? 전신 홍반 루푸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나이 드신 여성분들 많이 걸리는 류마티스의 연고를 우리 면역세포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관절염, 연고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닌 줄 알고. 습진과 근선, 셀리악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자, 이것은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요. 30세 후반에서 50세 사이에 남성보다 이제 여성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한 3배 이상 많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만성 관절 윤활막 염증이 생긴 후에 관절 운동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들의 이러한 손가락에도 관절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러한 관절들에 앞에 설명드린 면역세포들이 막 고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면 굳어지고 왜곡되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조금 불편한데 중기 되면은 좀 더 많이 왜곡되고 불편하고 최종적인 단계는 상당히 이제 펴기 자체가 이게 지금 손가락이 다 편 거예요, 사실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이 손을 최선을 다해서 폈는데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못 피는 이게 무릎이라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불편하겠죠. 그러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 홍반 루푸스, 시스테믹 루푸스 이리스마토수스가 되겠습니다. 염증성 질환이고요. 만성적인 병인데 미국인에서 흔히 미국 사람들, 백인이나 흑인 이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흑인이 많이 나타나는 염증, 만성 염증이에요. 특히 또 여성, 주로 여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20에서 40세에 흔히 발생되고요. 백인보다 아프리카 흑인 많이 나타나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얼굴에 이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옆으로 봐서 그런데 나비 모양이 되겠죠. 앞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코를 중심으로 나비 모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염증, 피부의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증상은 젊은 여성 얼굴에 나비 모양의 붉은 반점이 특징인 간혹 관절통이나 근육통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그러한 전신홍반 루푸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강력한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부의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오면 백혈구, 대식세포, NK세포, 그리고 T세포와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총동원돼 우리 몸을 방어하게 된다. 하지만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의 경우 면역계의 교란으로 자기 자신을 외부의 침입자로 인식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한다. 이로 인해 인체의 모든 조직과 장기에서 염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특히 피부를 공격하면서 홍반과 발진이 나타나게 된다. 전신 홍반성 루푸스 환자들의 12.7%, 10명 중 1명 이상은 병이 처음 시작된 증상으로 피부 홍반을 꼽았다. 그 자외선에 의해서 심해지거든요. 근데 자외선을 보는 부위인 얼굴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위가 바로 뺨하고 코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 대칭적으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죠. 거기도 이제 피부를 공격을 해서 스스로 공격을 해서 염증 세포들이 막 몰려와서 여기 홍반성 발진이 생기는데 특이하게 이 코 입술 주름은 침범하지 않고 그 옆으로 여기만 이렇게 발갛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결절여러 동맥염, 결절성 다발 동맥염이 되는데요. 폴리아트라이티스 노도사가 되겠습니다. 동맥 여러 부위에 염증을 발생시키고요. 혈액 공급 원활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있죠. 결절 다발 동맥염. 피부에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 동맥들의 염증이 피부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여성보다 많이 나타나요.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요. 남성에서 40대에서 6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면 작거나 중간 크기의 동맥 염증이 생겨서 근육, 관절, 내부 장기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요. 초기 증상 피부의 시작 후에 말초신경 손상이나 고혈압 동반되고요. 신장 손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절성 다발 동맥염. 자, 전신경화증 시스테믹 스크롤로시스는 병변이 주로 피부에서 많이 관찰되고요. 피부 경화증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피부 경화증이 나타나는데 피부 경화증이 뭡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딱해지는 느낌, 뭔가 좀 부었는데, 그죠? 이거를 뭐 사진만 찍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좀 판단하기 힘들지만 정상 손가락보다 되게 땡땡하게 부었죠. 예, 이게 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변에 주로 피부에 많은 관찰되는 피부 경화증인데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악교질 합성 이상, 면역 반응 이상, 미세 혈관 이상, 피부 혈관 내부 장기의 비후 경화 일으키는 희귀 질환으로서 여성에서 많이 발병됩니다. 초기 증상은 물에 담그거나 찬 기운, 차온데 겨울에 노출되면은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레이노 현상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지금 뭐 이불로 꽉 눌러가지고 피를 그죠 안 통하게 해서 딱 놓으면 하얘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차온데 있거나 그냥 상온에 있는데도 이 부분에 피가 제대로 안 흘러서 하얗게 보이는 이게 레이노 현상이에요. 그래서 심장, 허파, 근육, 비뇨생식기, 콩팥 조직에 포함하는 경과를 거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해지면은 심장이나 허파, 근육, 비뇨생식계, 콩팥 조직 이런 데에도 그 경과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류마티스 열이 되겠습니다. 이걸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비교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류마티스 열은 류마틱 피버라 하고요. 10대 어린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부적절하게 치료된 그룹 A 용혈성 사슬알균 감염된 후에 그죠? 일단 이 감염이 돼야 돼요. 그리고 2, 3주 지나가지고 장복기를 거치면서 급성 열병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이거 류마티스 열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이 류마티스 열은 특징적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아쇼프 소체, 아쇼프 바디스가 심장에 형성됩니다. 심장 심근에 이런 동글동글한 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류마티스 열이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염과 함께 나타나는데 그 결과 절반 정도 심장 판막증 남겨서 순환기 질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순환기 지금 의학용어 할 때도 류마티스 열 나오죠. 그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류마티스 열의 차이점은 뭔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60대, 70대, 5, 60대 그죠? 이런 여성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용혈성 사슬알균 감염이 없이도 그냥 자가 면역이 자신을 연골을 공격하는 무릎 연골을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고요. 거기에 반해서 류마티스 열은 반드시 A형 용혈성 사슬알균 감염된 후에 그것이 2, 3주 지나가지고 잠복기를 거쳐서 급성 열이 막 나는 이러한 질병으로 발병되는 것이 류마티스 열입니다. 근데 왜 굳이 류마티스 헷갈리게 왜 류마티스 열이라고 류마티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 안 됐을 때는 류마티스하고 류마티스 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러한 용혈성 사슬알균 감염 없이도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었고요. 류마티스 열은 류마티스 관절염인 줄 알았는데 애들한테만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반드시 용혈성 사슬알균 감염된 후에 이게 급성 열병으로 발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류마티스 열이구나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동떨어진 질병으로 다시 분리시킨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하시모토 병이에요. 하시모토스 디지스. 요거는 같은 말로 만성 갑상선염이 되겠습니다. 갑상샘 호르몬 분비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 갑상샘 기능 저하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갑상샘의 기능 저하가 생기면은 요도 결핍, 갑상샘 조직의 염증 과증, 갑상샘의 완전 또는 부분 제거, 불안정한 환경 요인, 내분비기의 자궁 내 발달에 있어서의 이상, 치료 목적으로 방사성 요오드 사용, 갑상샘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물요법, 시상하부의 손상과 염증들이 갑상샘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하시모토 디지즈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년 여성에서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중년 여성에서 많이 발병되게 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쇼그렌 증후군이에요. 쇼그렌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 그 중에서도 눈 마름증, 안구 건조증, 눈 마름증, 옵살모지로시스, 그죠? 옵살모지로시스의 원인이 되고요. 입안 마름증, 구강 건조증, 지로스토미아가 특징인 이러한 쇼그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눈물이 딱딱 2개 찍혔죠. 그래서 눈물이 찍혀서 눈물 마름증, 눈 마름증, 안구 건조증 이런 게 생긴다는 쇼그렌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40대 이상 여성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성 근육병증, inflammatory myopathy가 되겠습니다. inflammatory myopathy, 피부 근육염과 다발성 근육염, 봉입체 근육염. 그래서 이러한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 면역학적 손상에 의해서 근육염이 많이 생기는 염증성 근육병증이 되겠습니다. 혼합결체조직 질환도 있는데 다발근육염, 피부경화증, 전신성 후반 루퍼스 같은 악효성 질환. 이게 악효성이 뭐냐면 교원성인데 피부, 힘줄, 관절 등의 조직이 변성되어서 악효섬유가 늘어나는 이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에 의해서 다양한 증상과 전신 질환을 가지는 혼합 결체 조직 질환,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식거부도 나타나는데요. 이식거부는 이식의 가장 큰 합병증은 이식 거부 반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이식이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DNA 검사나 뭐 골수 검사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의 뭐 일치한다 해도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아예 이식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식 거부 반응 발생 작용 기전은 림프구의 T세포가 이식 조직을 파괴하여 T세포 매개 반응과 항체 매개 반응, 보체나 면역 복합체의 도움을 받아 활성화된다. 우리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우리 몸을 위한 면역, 그죠? 항체들이 이식했기 때문에 심장 이식했다. 이거 내 심장 내 몸이 아닌데 하고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도 우리가 면역계에서 이식 거부 반응으로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각막도 이식할 수 있죠. 심장 판막, 간, 콩팥, 작은 창자도 이식할 수 있고요. 건, 연골, 뼈 속질, 피부, 이자, 샘세포, 허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식할 수 있는 조직과 장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역결핍증이 있는데요. 면역결핍증, 면역 담당하는 세포 백혈구나 면역세포의 기능에서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면역 기능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요. 주요 원인은 T림프구, B림프구의 장애로 보체 결손, 보체계가 없는 거죠. 골수세포 장애 이런 것들. 우리가 중요한 면역을 담당하는 이런 친구들이 아예 이제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면역결핍증입니다. 선천성 면역결핍증도 있는데요. 주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 면역은 정상이지만 항체를 이용하는 체액 면역은 이상이 생기는 질환. 이게 성숙한 B세포의 부재에 의해서 이런 브루톤형 무감마 글로불린 혈증의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조지 증후군은 T세포를 성숙하는 가슴샘, 그죠? 형성되지 못해서 가슴샘이 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성 면역결핍이 발생하는 선천성 질환이 디조지 증후군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슴샘이 없는 친구, 이 사람은 이 얘기는 크더라도 T세포가 가슴샘에서 성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결핍, 면역을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T세포가 성장을 못하는 그러한 면역결핍증이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에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에이즈의 원인균이 되는 거죠. 에이즈의 원인균이 HIV가 되죠.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걸리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생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발병 기전을 보게 되면요. 면역글로불린 생성 기능이 최대한 억제됨에 따라서 감염에 대한 저항성 약해지고요. 각종 질병에 쉽게 걸려요. 그래서 폐포자충,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카포시 6종 등의 기회주의 감염도 발생하기 쉽다. 카포시 6종이 에이즈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 감염에 의해서 나타난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생기게 되면 폐포자충,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카포시 6종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감염 경로는 이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이 상처 부위의 점막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한 경우에 칫솔, 에이즈 환자가 쓴 칫솔에 그죠? 묻어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의 입에 만약에 헐어 있다, 염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또 닦게 되면은 그 에이즈 균이 그 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성교시에도 감염 많이 되죠. 에이즈 바이러스 성교에서도 감염되고요. 마약 투여자에 의해서 마약 투여자의 이 바늘을 잘 제대로 소독 안 하잖아요. 마약 투여자들은.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의 바늘이 또 내 몸에 꽂히면 걸릴 수 있고요. 동성애자들, 수혈로도 에이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헌혈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뭐 깨끗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바늘 같은 걸 니들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카포시 6종입니다. 여기 이제 에이즈의 기회 감염에 의해서 잘 걸리는 카포시 6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등에 그죠? 6종들이 이렇게 막 생겨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4주차 2차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